네 번째 편지. 1903년 7월 16일. 브레멘 근처 보호프스베드에서. 며칠 전 저는 파리를 떠났습니다. 몸이 매우 지치고 병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쪽의 드넓은 평야로 왔습니다. 이곳은 아주 넓고 조용하며 하늘이 열려 있어 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끝도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그 비가 그치고 바람에 흩날리는 땅 위로 조금의 맑은 기운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맑은 순간을 빌려 당신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편지 중 하나가 꽤 오래 응답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편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꺼내어 읽고 싶은 종류였지요. 서랍 속에서 찾으면 다시 읽고 싶어지는 편지. 당신이 제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편지였어요. 그건 5월 2일자 편지였고 당신도 분명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지금 이 고요한 곳, 사방이 열려있는 이 거리의 한가운데서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파리에서보다 더 깊이 당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파리에서는 모든 소리가 너무 크고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울려 퍼졌다가 쉽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거대한 대지 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나는 이곳에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질문들과 감정들을 대신해서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기만의 생명을 지닌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가장 섬세하고 말로 옮기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말을 하려 들면 언제나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물들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대상을 향해 자신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해답 없는 상태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의 단순함,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작은 것들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말할 수 없이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되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것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겸손한 태도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지고 연결되어 보일 것이며 어떤 화해의 감각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성은 그보다 한참 뒤를 따라오며 놀라움 속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서는, 당신의 가장 깨어있는 자각 속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 젊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진심을 다해 당신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사랑하려 노력하세요. 그 질문들을 마치 잠긴 방처럼, 아주 외국어로 쓰인 책처럼 사랑하세요. 지금은 아직 답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문들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어느 먼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그 답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는 삶을 형성하고 조형하는 데 있어 특별히 순수하고 복된 방식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스스로 길러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도 당신 내면 깊숙한 의지의 피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크나큰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을 뜻하든 간에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성적인 것은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 중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진지함을 요구하는 과제이고 모든 것이 진지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인식하고 바깥의 관습이나 타인의 영향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 당신의 본성과 경험, 그리고 당신의 어린 시절과 내면의 힘으로부터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적인 것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육체적 기쁨은 순수한 시각이나
입안을 가득 채우는 훌륭한 과일의 감각처럼 감각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끝이 없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를 아는 방식 중 하나이며 모든 인식의 충만함과 영광이 깃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고 자기 삶에 지친 지점에 단지 자극제로만 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집중과 고향의 순간이 아니라 도피와 기분 전환으로 소비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먹는 것조차 그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왜곡시켜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욕망과 탐식, 또 다른 쪽에서는 과잉과 낭비가 이 자연스러운 피로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삶을 재생시키는 그 모든 깊고 단순한 피로들이 이렇게 둔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혹은 개인이 너무 얽매여 있다면 고독한 인간만큼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물들과 식물을 통해 모든 아름다움이란 고요히 견디는 사랑과 그리움의 형태임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동물들이, 식물들이 기꺼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를 키우고 자라나는 모습을 육체적 쾌락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위대한 필연성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필연성은 쾌락이나 고통보다 크고 의지보다 강하며 저항조차 뚫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이 세상이 가득 안고 있는 그 비밀을 인간이 더 겸손히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감내하고 보다 진지하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생식성의 진실, 즉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생명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인 창조조차도 육체적인 창조로부터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보다 온화하고 보다 황홀하며 보다 오래 지속되는 육체적 기쁨의 반복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잉태하고 형태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그것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과 모든 동물들과 조화롭게 울려 퍼질 때에야 그 생각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의 창조적인 생각 속에는 잊혀졌던 수천 개의 사랑의 밤들이 되살아나 그 생각을 경의와 승화의 감정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 얽혀 흔들리는 기쁨 속에 있는 그 순간, 그것은 진지한 작업이며 어떤 시인이 앞으로 언젠가 형언할 수 없는 황홀을 노래할 수 있도록 깊이와 힘을 축적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눈을 감은 채 서로를 껴안는다 해도 미래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새로운 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단지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는 어떤 법칙이 깨어납니다. 그것은 강인한 씨앗 하나가 그를 향해 열려있던 난자에게 길을 열고 나아가는 저항과 투쟁의 법칙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릇되게 서툴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만 잃을 뿐 그 의미조차 모른 채 그 진실을 마치 봉인된 편지처럼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름들과 복잡한 경우들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 모든 것 위에는 거대한 하나의 모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통된 그리움으로서의 모성. 당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보지 못한 존재인 처녀의 아름다움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리움에 젖어 준비하는 모성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름다움은 이미 실천 중인 모성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여성 안에는 위대한 기억하는 모성이 깃들어 있지요. 그리고 심지어 남성 안에도 저는 어떤 모성의 기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의 창조 행위 또한 일종의 출산입니다. 그는 자기 내면의 충만함으로부터 어떤 것을 탄생시킵니다. 어쩌면 남성과 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그날, 그것은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반대되는 존재로가 아니라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바라보고 이웃으로서 다가가며 그리하여 단순하고
진지하고 인내심을 지닌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성의 본질을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지금 이 시기, 이 모든 가능성들을 준비하고 짓는 시간은 고독한 사람만이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세요. 당신의 고독을. 그리고 그 고독이 당신에게 주는 고통도 달콤한 탄식으로 견뎌내세요. 당신은 말했죠. 당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멀게 느껴진다고. 그건 당신의 내면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이 멀게 느껴질 때 당신의 그 거리는 이미 별들 사이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 속에서 기뻐하세요. 그 성장의 길에는 아무도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친절함으로 대하세요. 그들 앞에서 확신이나 기쁨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에 어떤 단순하고 성실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 관계는 당신이 앞으로 몇 번이고 달라지더라도 굳이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속에 깃든 삶을 비록 당신과는 낯선 형식일지라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에겐 더욱 배려심을 가지세요. 그들은 당신이 신뢰하는 고독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늘 팽팽하게 펼쳐지는 그 고전적인 드라마에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더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들의 에너지를 낭비시키고 부모가 가진 사랑까지도 소진시키는 일이 되니까요. 그 사랑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효과적이고 따뜻한 힘입니다.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해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저 이렇게 믿으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쌓아두고 있는 사랑이라는 유산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당신이 멀리 나아가기 위해 굳이 그 바깥으로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이 힘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지금 당신이 막 시작하려는 직업은 당신을 자립하게 해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당신을 완전히 당신 자신만의 길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 직업의 형식이 당신의 내면을 속박하는지 혹은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직업이 매우 힘들고 요구가 많으며 전통에 짓눌려 있고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해석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좁은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독은 어떤 낯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거처와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결국 당신의 모든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저의 모든 바람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의 신뢰 역시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5번째 편지 1903년 10월 29일 로마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당신이 8월 29일에 피렌체로 보내주신 편지를 저는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도 달이 지나서야 이렇게 당신께 답장을 씁니다. 이 느릿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행 중에는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단지 종이와 펜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요함과 고독, 그리고 그 시간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 6주 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곳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덥고 열병의 위험이 도사리는 계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정착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저는 이 도시가 끝없이 낯설고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은 집 없는 자의 무게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로마라는 도시는 그것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처음 며칠 동안 심하게 우울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이 도시가 내뿜는 생명 없는 박물관 같은 공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너무 많은 과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과거들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지고 애써 지탱되며 형식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아주 작고 가난한 현재가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요. 이 도시 전체는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해이며 그 오해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틀리고 무너지고 손상된 자네들을 끝없이 찬미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유물들은 그저 다른 시대의 우연한 파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또 우리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주 동안 저는 매일같이 방어적인 태도로 지내야 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야 저 자신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제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아니야, 여기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아니야. 이 수세기 동안 숭배되고 수많은 손들에 의해 덧칠된 대상들, 그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심장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물줄기들이 오래된 수로를 따라 끊임없이 이 도시에 흘러들어오고 광장 곳곳에서는 하얀 돌로 만든 분수대 위에서 물이 춤추듯 솟아올라 넓고 평온한 수면을 만들어냅니다. 그 물소리는 낮에도 흐르고 밤이 되면 별들로 가득한 하늘 아래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정원들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길들, 계단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계단들도 있습니다. 그 계단은 물이 흘러내리는 형상을 본뜬 것으로 하나의 단이 다른 단을 부드럽게 밀어내듯 파도처럼 펼쳐집니다. 이러한 인상들 속에서 저는 다시금 저 자신을 회복합니다. 그 도시의 과장된 소란과 혼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천천히 조용히 제 안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곳에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몇몇 대상들,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 동안 이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곳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도시의 풍요로운 정원들과 회색빛 신전들의 부서진 기둥들 사이를 산책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다시 저 자신 속으로 돌아옵니다. 제 작은 방으로, 제 생각과 책 속으로. 당신이 보낸 책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이 친절하게 보내주신 그 책은 아직 제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출판사로부터도 우편을 통해서도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곧 도착하겠지요.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도서 우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거든요. 당신께서 제게 그 책을 보내시려 한 마음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히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책이 제 손에 닿기도 전에 당신께 마음속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제게 보내신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말들에 대해, 또 당신이 제 조언과 생각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렇게 계속 자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6번째 편지. 1904년 12월 23일. 로마에서. 친애하는 선생께, 저는 오랫동안 당신께 편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침묵이 당신께 무심하거나 무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 번만 당신이 제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제 침묵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시간을 말로 서둘러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자체로서 살아야 했고 그저 내면에서 무르익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느리게 오는 변화들, 그것들은 우리가 성취하려 한다고 해서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조급한 말이나 설명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당신께 드린 답장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당신께 다시 말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친애하는 선생님. 저는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당신 안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정돈된 형태를 찾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의 여행 아프리카에 다녀오셨다는 것, 편지에서 말씀하셨지요. 역시 당신 안의 성장을 위해 깊고 의미 있는 인상을 남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행은, 특히 그런 생생하고 이국적인 장소에서의 여행은 우리에게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돌아온 뒤 조용한 내면의 소화 과정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그 경험이 우리 존재 속으로 천천히 오래도록 스며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경험을 우리의 피와 살, 우리의 눈빛과 몸짓,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속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그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형성하는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편지에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고독에 대해 다시 말했습니다. 네, 친애하는 선생님, 고독은 어렵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견뎌야 할 가장 힘든 일들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려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고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고독은 나무가 자라고 돌이 단단해지고 별들이 순환하는 방식으로 우리 존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으로 위대한 것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작업과 참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고독을 느낀다면, 당신의 외로움이 커져만 간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독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힘입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을 고귀하게 하고,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제가 당신께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독을 사랑하세요. 고독 속에서 당신의 고통과 기쁨을 받아들이세요. 고독 속에서 당신의 가장 작은 일상까지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자유를 느끼고 그 자유 안에서 당신 자신을 완성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